했고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판례죠, 이것도 판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부지가 있어요. 건물의 부지. 이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느냐에 대한 판례인데, 누가 점유한다고 하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게 맞죠? 건물 소유자가 이 부지를 점유를 합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이 공유였어요. 공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갑, 을이 있는데, 이 공유자 중에서 갑만이 이 건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을은 그러면 이 부지를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줬는데 뭐라고 했죠? 이 공유 관계, 설령 을이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에 대한 점유는 갑과 을이 같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배가 없더라도 소유권만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는다고 봤죠?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예외를 하나 또 인정하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같이, 미등기 건물이니까 그 양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읽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점유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어 봅시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맞죠?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추정 규정이 있어요. 추정 규정이 있는데 아까 자선 공평 추정 봤죠? 그런데 그 다음 조항에 점유 계속 추정이라는, 이게 이제 198조일 텐데요. 198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가 이렇게 시점, 이렇게 종점 있으면 이 양 시점에, 이 포인트에, 시점 종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시점과 종점에 점유자가 달라요. 이때는 을이고 이때는 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갑이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하는데, 점유 승계 사실이 인정이 되면 설령 이 시점과 종점 사이에 점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점유 계속이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맞고, 이거 맞죠? 3번 봅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에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워낙 자주 나오는 그 지문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실취득권 얘기입니다. 과실취득권 봅시다. 이 점유자, 현재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을이 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죠. 근데 이 사람이 점유 중에 과실을 취득했대요. 과실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있죠?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관련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201조 이하 규정이 적용돼요. 201조 이하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201조 이하 규정은 부당이득 규정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그래서 이 원물 반환할 경우에는 201조 규정 이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규정이 뭘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성질은 부당이득이에요. 이게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이 돼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죠. 성질은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 관련돼 가지고 이 물건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당이득 돼서 물건을 반환할 때는 이쪽 파트 741조 파트가 아니라 이 지금 201조 파트를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별 규정의 얘기입니다. 특별 규정.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이다. 그러면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 조문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답니다. 부당이득을 규정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실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건 반환할 때는 이 201조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이나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환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가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201조 규정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예, 선의 점유자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과실을 취득해요. 근데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 점유자가 점유 중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 경우에는 청구를 못 합니다. 필요비 청구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규정이에요, 규정. 다 규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필요비가 뭐고 그것도 좀 봅시다. 설명하기 참 많네요.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 관계는 한번 볼까요? 을이 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201조 이하가 적용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 어떤 비용이냐 그랬더니 비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대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뉩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뭐죠? 현재 물건을 보존 관리하는 데는 비용입니다. 어떤 뭐 특수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물건에 관련된 비용. 근데 그 필요비도 상황에 따라서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 그냥 우리가 그 물건이 좀 파손이 됐네 그러면 수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비입니다. 수선비. 근데 특별 필요비는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홍수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특별하게 발생하는 보존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필요비라고 하고 이걸 예를 들어봤습니다. 홍수에 따른 복구 비용. 아시겠나요? 유익비는 그런데 물건의 개량, 물건을 좀 더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는 가치 증가. 이런 관련 비용이면 이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을이 여러분이 이 비용상환 증후군에서 제일 기억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을이 어떻게 보면 뺏길 물건에 대해서 회복자가 가져가죠. 이 물건을. 회복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회복자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죠. 그러면 어떤 경우이든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하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 을이 과실을 취득한다. 아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과실을 취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원래는 부당이득 했으면 과실도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201조에서 과실 취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네가 점유 중에 발생한 일반적인 어떤 그 비용들, 통상 필요비 이것은 네가 부담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과실을 취득했어요. 아주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통상 비로비예요. 맞고요. 4번 볼까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건은 뭐죠? 점유의 침탈이죠. 침탈. 침탈됐을 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침탈의 의미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죠. 근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맞네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침탈이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 엑스표 준 거고 맞는 얘기예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손해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 이건 아니죠. 이게 조문에 있는 건데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5번인데 이것도 잠깐 보고 갑시다. 참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많네요. 소송이 있는데 즉 을이 점유자하고 지금 한번 봅시다.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본권자, 소유자라고 해보세요. 본권자면서 그냥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점유자가 소재기 당시에 만약에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이었어요. 선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런 관계를 볼까요? 을이 있는데 여기 병으로 합시다. 병이 있는데 병이 이 A 부동산 관련돼서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취득했습니다. 위조를 했어요. 병이. 그래서 을한테 팔았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이제 병으로부터 산 사람이죠.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선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되니까 여전히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지금 이 사람한테 본권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 찾아야겠다.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선인데 소를 제기를 당했어요. 제기를 당하면 이 사람은 이게 내 소유권이 아닌가? 갑소유권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병한테 사긴 했는데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판결이 이 사람이 승소를 한 거예요. 승소를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재기 시부터 내 소유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악의의 점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죠.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의 재산이 있어요. 자기가 매수를 했잖아요. 소유의 재산은 여전히 있어요. 소유의 재산이 있는 거죠. 근데 판결 확정되면서부터 확정적으로 갑소유권자구나, 갑이 소유권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타주 점유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시겠나요? 그냥 언제 소재기 시 때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판결 확정식 때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는 다 풀었죠? 2번, 답 5번 되겠네요. 1번,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이 인도는 임차인의 주택에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임대차 보호법, 이게 좀 이따 봅시다.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 포함된다고 했죠?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죠? 직접 점유자가 양도를 했으면 침탈이 아니죠. 양도는 침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간접 점유자는 그걸 자기 의사에 반해요. 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탈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이제 4번인데 5번 봅시다. 5번 점유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아까 봤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아까 어떤 경우였죠? 전대차인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설정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이걸 봅시다.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시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얘기가 나오니까 대항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 요건. 대항력이 뭐냐면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과 물권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임대인은 현재 소유를 갖고 있으니까 팔 수가 있죠.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소유권자, 즉 뭐죠? 물권자죠. 그래서 이 물권자가 나 소유권 취득했어. 너 임차, 채권, 아이고 우습네 하면서 물건 돌려줘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과 채권의 관계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죠. 얼마나 사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 거죠. 제정하게 돼 그 내용 중에 이 을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대요. 대항력. 한마디로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대항력. 한마디로 네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말 같은 소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관계가 즉 갑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장을 못해요. 물건 내놔 주장 못합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죠?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뭐 정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병이 나왔으니까 정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점유를 설정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뭐 물건을 맡긴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이 사람은 그러면 간접 점유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정의, 즉 이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죠.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사용하니까 이 정의 전입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의 전입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물건 내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즉 을이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직접 점유고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주택임대차법에서 중요한 거지만 직접 점유자의 전입신고여야 합니다. 간접 점유자, 을의 전입신고가 아니에요. 이 정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봤어요. 2번 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죠. 맞습니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인데요. 한번 볼까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게 뭐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배웠죠?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서 배웠지만 뭐가 있죠? 세 가지. 반환. 그 다음에 방해가 있다. 그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현재 방해는 없지만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이죠, 예방. 이 세 개를 점유권에 대해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점유물이 침탈됐다. 그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해서 방해가 있다. 그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고, 아직 방해는 없지만 곧 방해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큰 제목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은 다른 권리랑 다르게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냐면 권리의 존속기간이에요.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그 기간은 1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침탈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아시겠죠? 뺏겼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하고, 이 1년의 이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재판에서 행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3번 볼까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대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상환을 점수 있다. 틀렸죠?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이것은 유익비에 있는 제한이에요. 그죠? 필요비는 이렇게 가액 증가 현존하는 않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답니다. 염려입니다. 그 방해 예방, 그죠? 예방 또는이에요.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는 밑입니다. 밑. 여기만 또는이에요. 세 번째만. 그래서 방해의 예방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담보입니다. 아직 손해가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방해를 받을 염려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담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는 내용이죠. 5번 질문 봅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대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 맞죠? 설명드렸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권이 있다고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전손해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볼까요? 3번 봅시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에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선의 점유자가 혜택을 받았어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필요비는 네가 부담해야겠다. 맞습니다. 2번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시했답니다. 악의. 당연하게 전손해배상이죠. 현존이익범위 아닙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렇죠? 악의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전손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자, 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 이익에 대한 이자가 필요하겠죠. 나오겠죠. 그리고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연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한 또 다른 이자가 나오죠. 바로 갚았을 때 이걸 이행지체로 연체입니다. 연체.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상환 점수. 맞습니다.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데 하나요?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봅시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죠. 물건에 대해서 계량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이 큽니다. 커서 이 회복자 입장에서는 너무 금액이 커서 법원한테 좀 내가 상환이 지금 상환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립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죠. 2번 나왔습니다.